고금소총과 야담. 주막집 머슴들에게 협박당한 양반. 갑자년 한 사내가 해주에서 돌아오다가 병난나루에서 선비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선비가 사내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집사의 행차는 무슨 소임을 띠고서 어딜 갔다가 지금 무슨 동으로 돌아가시는지요? 저는 본디 양반으로 수양 아무개면에 유락하고 있어온데 집복하기가 무료하여 매번 서울 사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마치 혈육을 만난 것처럼 기쁘고 반갑답니다. 사내가 성과 관양을 물었더니 그는 곧 전 병사 정아무개의 삼종숙으로 이름은 심혁이었습니다. 무태 다다른 뒤 사내는 몇 가지 물건으로 부담농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탔고 별도로 또 짐 싣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객은 안장을 얹은 말을 타고 사내 뒤를 쫓아왔습니다. 한 주막에 다다라 함께 술을 마신 뒤에 객이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부담농 위에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요통이 생깁니다. 제가 타고 온 안장말하고 바꿔서 타시지요. 그래서 말을 바꿔 타고서 또 어떤 주막 앞에 다다랐는데 사내가 탄 말이 정생의 발을 발로 차고 말았습니다. 말은 본디 자기의 말이었습니다. 발을 다쳐 부담농에 타기 어려워지자 그들은 다시 말을 바꿔서 탔습니다. 사내가 탄 부담말과 짐을 실은 말이 앞장을 섰고 정생의 말은 뒤를 따라왔습니다. 동파점에 이르러 말에서 내린 뒤에 바야흐로 주막집 머슴이 방 안에다 짐 보따리 둘을 들여놓으려고 할 즈음에 정생이 탄 말이 또 다시 머슴의 가슴을 발로 찼습니다. 그러자 머슴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정생과 방에 들어가 자리를 잡은 뒤 밥비 소주를 시켜서 함께 마셨습니다. 술을 마신 뒤 사내는 팔을 베고 얕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정은 그 집 머슴들에게 호된 욕을 당하였습니다. 그가 사내 발을 흔들어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저놈들이 내게 욕을 하는군요. 사내는 할 수 없이 주막집 머슴들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말이 사람을 다치게 한 일과 양반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감히 이렇듯 욕을 퍼붓느냐? 말이 사람을 죽인 것이지 말 주인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너희가 양반을 후욕한 것에 대해서는 혹독한 형벌을 받게 한 뒤 멀리 귀양살이를 보내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고야 말겠다. 어찌 감히 이럴 수 있는고? 그러자 주막집 주인과 머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친 놈은 아직 죽지 않았으며 말을 불경스럽게 한 것은 필시 지나가던 촌놈이 그렇게 한 듯합니다. 저녁밥이 다 되어 사내와 정은 함께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다가 깨어보니 한 주막집 사내가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정가가 비록 양반이라지만 사람을 죽여놓고도 어찌 감히 눈 하나 깜박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내 그 자식의 간을 꺼내 먹고 살을 뜯어 먹고야 말겠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간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이 사내에게 애걸했습니다. 100여냥만 빌려주시면 살아서 돌아갈 방도가 있을 듯합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사태가 이럴진데 돈으로 해결을 할라치면 10,000냥을 들여도 오히려 부족할 것이외다. 100냥 정도로는 어림도 없지요. 죽을 죄를 지었다면야 제3자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도 없다지만 말이 사람을 죽인 것이지 말 주인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가 경기 가명에 있는 서삼국께 말씀을 드려서 화를 면하게 해드리리다. 정은 마침내 새벽을 틈타 도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임진강 앞에쯤 왔을 때 주막집 사내가 뒤를 쫓아와 욕설을 퍼붓자 정은 자기 집 말구종을 인질로 내어주고 혼자서 말을 타고 가버렸습니다. 사내가 뒷쫓아가 만나서 살펴보니 이미 무수한 욕을 당한 뒤끝이라 정의 얼굴은 죽을 상이 다 돼 있었습니다. 사내가 그 주막집 머슴을 불러서 크게 꾸짖었습니다. 내 놈이 멀쩡히 살아있는 놈을 죽었다고 하면서 양반을 핍박하다니 후한이 두렵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그 주막에다 그 말을 가둬놓고 종을 되찾아 돌아오자 종이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일이 마무리된 뒤 사내는 임진강을 건네 새마를 구해서 그들을 보내준 뒤 반나절이 채 못돼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증왕고의 제사가 다음 날 밤이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황달이 들어 며칠 동안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 뒤 관서지방으로 갈 일이 있어 가다가 그 주막집 주인에게 탐문해 봤더니 정생이 척질되는 김포 사또를 찾아가서 사냥의 돈을 얻어다가 병든 머슴의 치료비 줘주고 말을 되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다쳤던 그 머슴은 끙끙 앓다가 수시 빌 뒤에 회복되어 지금은 멀쩡히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어느 날 시골의 한 처녀가
혼담이 성사되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혼인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신랑이 옷을 다 벗은 후에 신부 곁에 누워 신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은밀한 부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경험이 전혀 없던 신부는 그것을 만지작거렸더니 갑자기 부풀어 올라 손바닥 안에 꽉 차면서 꼭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신부는 놀라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황급히 마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에게 이르기를 의원님, 서방님의 그것이 이상하여 왔소이다. 제가 그것을 만지니 부풀어 오르더니 꼭 터질 것만 같아 정말 큰일이다 싶어 달려왔습니다. 의원은 신부의 말을 듣고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바람난 부인 길들이기. 옛날 조선시대 한 마을에 지혜로운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비는 아내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화가 난 선비는 이놈들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겠군. 속으로 마음먹고 부인에게 한양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하고 먼발치에서 지켜보니 부인은 다른 남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 대문을 잠갔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뜨겁게 불태우고 녹초가 되어 잠이 들었습니다. 선비는 두 사람이 깊이 잠든 사이 외도를 저지른 남자의 급소에 바늘을 꽂아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다시 밖으로 나가 대문을 두드리며 부인 나왔소. 문을 여시오. 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돌아온 것을 알고 당황하며 남자를 깨웠지만 남자는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자는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급한 나머지 남자의 시체를 이불에 둘둘 말아 밀쳐놓고 겁에 질려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선비는 부인에게 한양 가는 날짜를 잘못 알았소. 라고 말하고 자리에 누워 이불을 들치니 속에서 죽은 남자의 시체가 드러났습니다. 선비는 놀라는 척하며 이게 무슨 시체요? 하고 묻자 부인은 잔뜩 겁에 질린 채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선비는 황당한 내색을 하며 부인의 외도와 살인을 야단치며 혼을 내었고 부인은 떨면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두 손이 닳도록 빌며 애원했습니다. 선비는 부인에게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소? 라고 물으니 부인은 네, 기꺼이 그리하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부인에게 그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늘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마을 밖 연못에 시체를 버리시오. 만약 인기척이 있으면 시체를 산 너머 묘지로 가져가서 그곳에 묻으시오. 네, 그리하겠어요. 만약 또 그곳에서도 인기척이 있거든 시체를 다시 집으로 가져오시오. 네, 그리하지요. 했습니다. 그리하여 부인이 시체를 들쳐 업고 연못에 가는 동안 선비는 미리 연못으로 가서 부인이 도착하자 인기척을 내었습니다. 부인은 놀란 나머지 시체를 다시 들쳐 업고 끙끙거리며 묘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선비는 미리 묘지로 가서 부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시체를 메고 오자 인기척을 내었습니다. 부인은 또다시 놀라며 시체를 업고 지쳐 기다시피 하며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미리 가 있던 선비는 부인에게 시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외도와 살인할 생각을 했소이까? 쯧쯧 다시는 집 밖으로 나갈 생각은 하지도 마시오.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선비는 시체를 끌고 마을 최고 부자인 박영감 집으로 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선비는 박영감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박영감 있느냐? 당장 나오거라. 내가 내 놈의 멱을 따러 왔느니라. 박영감은 분노하여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가 누구냐? 돌쇠야, 저놈을 당장 쳐 죽이고 오너라. 하인에게 소리쳤습니다. 선비는 시체를 대문에 기대어 놓고 숨어서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인은 대문을 벌컥 열어 제끼고 시체를 힘차게 뭉둥이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영감님, 소인이 저놈을 단번에 때려 죽였습니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영감은 남자가 죽었단 하인의 말에 홧김에 죽이라 했지만 진짜 죽었다니 속으로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이때 선비가 지나가는 척하며 서영감에게 어쩌다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었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영감은 아, 글쎄 생판 모르는 저놈이 갑자기 내 욕을 해대는 게 아니겠소. 그래서 홧김에 하인에게 쳐 죽이라 했지만 진짜 죽을지는 몰랐소.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라며 선비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저런 뜻밖의 살인죄로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겠군요. 영감이 죽인 저 시체를 감쪽같이 처리해주면 무엇을 주겠소?
라고 선비가 물으니 영감은 정말 감쪽같이 처리할 수 있겠소?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소유한 땅의 반을 주겠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선비는 박영감의 땅 문서를 얼른 받아 챙기고 시체의 주인이 사는 집으로 시체를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선비는 대문 밖에서 아내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돌아온 줄 알고 내 연녀의 집에서 잘 것이지. 왜 왔소? 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문을 열어달라고 재차 소리쳤습니다. 당장 열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겠소. 그래도 아내는 꿈쩍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대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죽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체를 발견한 아내는 자신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죽은 줄 알고 아이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죽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요? 아이고. 충격에 빠져 깊은 후회와 슬픔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부인에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시오. 라고 당부했고 아내는 남편의 지혜로운 처신과 행동을 통해 마음을 깨달았고 후로는 남편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답니다. 떡소리에 놀란 처녀. 옛날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글 공부에 열심인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두 모녀가 이사를 왔습니다. 글 공부를 하던 선비는 머리를 식히려 마당에 나왔다가 우연히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처녀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선비는 그 옆집 처녀를 본 순간부터 아름다운 옆집 처녀 생각에 사로잡혀 공부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책을 펴도 옆집 처녀의 얼굴만 보이고 잠자리에 누워도 처녀의 얼굴만 보여 도저히 글 공부를 할 수 없었고 급기야 선비는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선비는 책을 펴놓고 옆집 처녀를 상상하고 있었는데 옆집 처녀가 새로 이사 왔다며 이삿떡을 들고 선비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녀는 훤칠하게 잘생긴 선비가 책을 보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이 선비의 글 공부하는 모습을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선비가 인기척을 느끼며 고개를 돌려 처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저는 옆집에 새로 이사 왔는데 이삿떡을 가져왔으니 드셔보셔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버선발로 뛰쳐내려오며 아, 그러시오. 어서 이리 올라오시오. 하며 떡을 받아 방으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선비의 방 안에서 떡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선비의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숨이 가빠지자 선비는 이를 참지 못하고 처녀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도 그런 선비가 싫지 않아 몸을 선비에게 맡겼습니다. 처녀의 이곳저곳을 더듬던 선비는 급기야 처녀의 그곳까지 혀로 핥게 되었는데 입안의 떡이 처녀의 그곳에 달라붙어 선비의 그것이 처녀의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처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처녀는 고통을 더는 참기 힘들어 선비님 그곳이 너무 따가워요. 라고 말하자 선비는 깜짝 놀라며 아, 그래요. 하며 처녀의 그곳을 다시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처녀는 떡만 보아도 그때의 고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떡치는 소리만 들려도 경기를 일으키며 피해 다니곤 했답니다. 서방에 퉁퉁 부은 그것. 옛날 한 나무꾼이 숲에서 나무를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개미들이 나무꾼의 그곳을 물어뜯어 퉁퉁 붓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나무꾼은 아이고, 아파. 이게 뭔 일이야? 이러다 이거 산에 구실도 못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나무꾼은 개미한테 잔뜩 물린 그곳이 너무 아파 나무를 하다 말고 지기를 메고 불이 나게 부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부인, 얼른 이리 나와보소. 아니, 서방님 무슨 일 있어요? 아, 글쎄.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깜빡 잠시 잠이 들었는데 개미들이 내 그곳을 사정없이 물어뜯어 아파 죽겠소. 저런 큰일 났네. 어서 바지를 내려보셔요. 나무꾼은 바지를 내려 부인에게 보여주니 부인이 이런 굵기가 몇 배는 굵어졌네. 하면서 서방님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서방님의 그것이 이렇게 크게 부풀었으니 얼른 찜질을 해야 해요. 그러니 얼른 이곳에 집어넣으셔요. 하면서 자신의 치마를 올리고 서방에 퉁퉁 부은 그것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무꾼은 자신의 그것을 부인의 그곳에 집어넣으면서 아이고, 아파. 나 죽겠네. 하자 부인도 아이고 나 죽겠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이 아니 부인은 왜 죽겠다고 하는 것이요? 난생 처음. 이렇게 굵은 것은 처음인데 안 죽고 배기겠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어이가 없으면서도 부인이 그리 좋아하는데 아프단 말도 못하고 그 일을 끝까지 마쳤답니다. 그 일이 끝나자 부인이 여보, 서방님. 다음번에도 나무하다 개미한테 물리면 한시도 지치 말고 냉큼 달려오셔야 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의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뭐라 말도 못하고 고기만 푹 숙인 채 한숨만 푹푹 쉬었고 다시는 산에서 낮잠을 자지 않았답니다. 선비와 기생의 첫 경험. 조선시대 어느 포구에서 심한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모든 배가 운항을 중지한 상태였고 하늘은 어둡고 바람은 강했습니다. 한 선비가 배를 타기 위해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어 배가 떠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배는 타면 위험하겠구나. 태풍이 수그러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하는 수 없이 선비는 시간을 죽이기 위해 기생집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기생이 나와 선비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셔요. 여기서는 무풍은 30냥, 폭풍은 50냥, 태풍은 100냥입니다.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선비는 재미있어하며 우선 무풍을 부탁했습니다. 기생과 선비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생은 무풍이라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게 무풍이었던 게야? 무풍이 불만스러워진 선비가 폭풍을 부탁하자 기생의 육체가 심하게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은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폭풍을 원하셨다면 이 정도는 어떠십니까? 선비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정도가 폭풍인가 보군. 크게 흥이 난 선비가 태풍을 궁금해하며 태풍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기생이 더 크게 움직이며 베개와 이불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기생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태풍은 이렇게 심하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그 바람에 선비의 그것이 앞문에서 빠져나와 뒷문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야, 아니 선비님, 그곳은 뒷문이에요. 깜짝 놀란 기생이 거긴 뒷문이라고 외쳤지만 선비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지금 태풍인데 아무 폭우면 어떠하냐? 기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선비를 바라보다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뒷문은 처음인데 선비님 책임지시와요. 이렇게 선비와 기생은 밖에서 안에서 태풍이 몰아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과부 때문에 열을 내는 젊은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옆마을 장터에 다녀오느라 산길을 넘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는 비를 피하려 황급히 뛰었는데 저 앞에 오두막집이 보여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훤칠한 젊은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보셔요. 누구 계셔요? 과부가 대문 밖에서 외치자 니신지요? 하면서 총각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터에 다녀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렇게 잠시 비를 피하려 왔습니다요. 아, 그러시오. 그럼 이리로 들어오시오. 하면서 총각은 과부를 방으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과부는 비를 맞아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온몸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비에 젖어 한기가 드는 것 같으니 이것으로 갈아입으시오. 하면서 자신의 옷 한 벌을 내주었습니다. 비에 젖은 과부것이 몸에 달라붙어 속살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총각의 심장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인과 경험이 전혀 없던 총각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총각의 그것도 부풀어 빳빳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젖은 옷을 모두 벗은 과부는 훤칠한 총각을 보며 사내의 품에 안겨본 지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총각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셔요. 총각. 내가 지금 한기가 들어 곧불에 걸릴 것 같으니 총각이 옷을 벗고 따뜻한 몸으로 내 몸을 감싸주셔요. 그럼 곧불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아, 그럼 그리 해드릴까요? 하고 옷을 벗고 과부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과부와 총각은 옷을 모두 벗고 서로의 몸을 부둥켜 안으니 부풀어 오른 총각의 그것이 과부의 손에 닿게 되었습니다. 순간 과부는 총각의 거대한 그것에 깜짝 놀라며 이제부터 열을 더 내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하니
총각은 내가 이끄는 대로만 하셔요. 하면서 총각의 그것을 자신의 그곳에 갖다 대면서 이제 부지런히 앞뒤로 움직여 열을 내셔요. 총각은 과부가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움직이자 두 사람 모두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땀을 뻘뻘 흘리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인연이 된 두 사람은 비 오는 날이면 만나 사랑을 나누다가 결국 부부가 되어 슬하에 여러 명의 자식까지 두었답니다. 청년과 서방을 동시에 하게 된 부인. 옛날 어느 마을에 선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학식이 높고 인품이 훌륭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부인은 선비 몰래 음행을 즐겼답니다. 어느 날 선비는 옆마을에 사는 친구 허참판댁 아들 혼인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선비가 출타를 하자 부인은 평소 음사를 즐기던 총각을 불러들여 한창 그것을 뜨겁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타했던 선비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며 부인 나왔소. 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부인과 총각은 당황하며 아이고, 이를 어째. 하면서 총각은 옷도 입지 못한 채 주섬주섬 집어들고 뒷문을 통해 밖으로 슬금슬금 빠져나갔습니다. 부인은 허겁지겁 속옷을 입지도 못하고 치마와 저고리만 두른 채 방문을 열고 서방님, 어째 이렇게 일찍 오셨소? 아, 글쎄. 허참판 아들 혼인식이 오늘인 줄 알고 가다 보니 내가 날짜를 잘못 알았구려.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미처 치우지 못한 속옷과 이부자리를 정리하느라 허리를 숙였는데 이때 허연 허벅지와 통실한 엉덩이가 드러났습니다. 이를 본 선비는 아랫도리가 부풀어 오르며 그것이 단단해지자 부인 내가 다시 돌아올 줄 어찌 알고 잠자리와 옷을 벗고 준비하고 있었소이까? 허허. 하면서 부인을 눕히더니 단단해진 그것을 부인의 그곳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의 그곳에 자신의 것을 깊숙이 넣던 선비가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부인의 그것까지 활짝 열어놨구려. 오늘은 부인이 날 위해 하나부터 10까지 준비를 철저히 했구려. 허허. 사실 선비는 부인의 음행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낯선 남자 버선 한 짝을 보게 되었고 이를 부인 몰래 이부자리 밑에 감추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인도 일을 마치고 이부자리를 치우면서 총각의 버선을 발견했고 서방님이 총각의 버선을 이부자리 밑에 감춘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를 안 순간 부인은 너무 당혹스럽고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몰랐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부인은 지난 날을 반성하며 음행을 멈추고 어질고 착한 서방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딱 한 번만 넣었다 뺀 선비. 어느 날 훤칠하게 잘생긴 한 선비가 먼 마을 사또로 부임한 친한 벗을 축하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친한 벗이 찾아오자 마을 사또는 버선발로 뛰쳐나와 상다리가 휘도록 거하게 대접을 하고 밤늦게까지 술과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밤이 되어 거하게 취한 선비는 잠자리에 들어가고 사또는 마을에서 제일 예쁜 기생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내 가장 친한 벗이 오래간만에 찾아왔으니 내가 잘 좀 매시거라. 네, 그리합죠. 그리하여 기생은 선비가 묵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윗옷을 홀랑 벗고 자고 있는 선비의 모습을 본 기생은 훤칠하게 잘생긴 데다 그곳이 절구대만하게 우뚝 솟아오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온몸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선비님, 오늘 밤 선비님을 매시라는 명을 받고 왔사옵니다. 라고 귀에 대고 말하자 선비는 잠결에 누가 뭐라는 게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선비님 매시러 왔사옵니다요. 그러자 선비는 오늘은 내가 거하게 한잔해서 피곤하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온몸이 달아오른 기생은 이대로 가면 다시는 선비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선비님, 오늘 밤 선비님을 매시지 못하면 저는 사또님께 야단을 맞습니다요. 그러니 딱 한 번만이라도. 그러자 선비는 잠결에 한 번이라고 했느냐? 하면서 기생의 그곳에 딱 한 번 자신의 것을 넣었다 빼면서 이제 됐느냐? 하고 다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기생은 에휴, 100번이라고 해야 할 걸 그랬나. 하고 아쉬워하며 잠든 선비의 볼에 입을 맞추고 돌아갔답니다. 새색시에게 밤마다 생긴 이상한 일. 옛날 어느 마을에 김첨지의 외동딸이 시집을 갔다가 한 달 만에 친정에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곧에서 그런가 보구나.
딸은 한숨을 크게 쉬며 그런 게 아니어요. 어머님,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딸에게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괴괴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어머니는 궁금해서 재차 딸에게 다시 물었더니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자리에 누우면 서방님의 거대한 몽둥이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큰 몽둥이가 새끼 손톱만하게 작아지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내 몸에 무슨 병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딸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딸이 경험이 없어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얘야, 그건 너의 서방님 몽둥이가 신나서 놀 때는 한없이 커지고 다 놀고 지치면 풀이 죽어 작아지는 거란다. 아, 그런 거예요? 나한테 무슨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단다. 서방의 몽둥이는 신나서 놀 때 손주를 만들기도 하니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느니라. 네, 알겠어요. 어머니, 어린 아들에게 들킨 부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제 먹은 약초가 효과가 있었는지 환한 대낮부터 아랫도리가 불끈 솟아올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어린 아들이 밖으로 놀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은 얼른 부인을 불러 한껏 부푼 그것으로 부인과 뜨겁게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창 절정에 다다랐을 때 놀러 나갔던 어린 아들이 대문을 열고 뛰쳐 들어오며 아버님, 대문 밖에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절정에 오른 그것을 멈출 수 없던 선비는 얘야, 아비가 지금 배 짜는 중이니? 마저 마치고 금방 나간다고 말하거라. 하고 부인과의 그것을 서둘러 마쳤습니다. 외관을 갖춰 입은 선비는 태연하게 손님을 맞이하여 차를 대접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마당 한켠에서 개 한 쌍이 교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보게 된 어린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라, 오늘은 개들도 배를 짜네. 이에 남편은 무안해하며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손님이 껄껄 웃으며 오늘은 나도 일찍 들어가 배를 좀 짜야겠소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선비와 손님은 어색한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위로 흰 선비와 아래로 흰 선비의 대결. 옛날 어느 마을에 꽤나 유명한 두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들은 지식과 학문이 같아 서로 높고 낮음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란선비가 이복의 친구, 우리가 학문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으니 가운데 다리 힘이 누가 센지 겨뤄보면 어떠한가? 그거야 좋지. 당연히 내 것이 세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두 선비는 기생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복의 향단이 주전자의 술을 가득 채워 가져오거라. 오늘 내기를 하여 지는 사람이 주전자 술을 모두 비울 것이니라. 네, 알겠습니다요. 기생이 주전자의 술을 가득 채워 가지고 들어오자 두 선비는 바지를 벗고 술주전자를 가운데 다리로 들어보였습니다. 그런데 크기까지 같은 두 선비는 술주전자를 모두 불끈 들어 올렸습니다. 어허, 이걸로도 승부가 나질 않는군. 이번에는 양동이에 술을 가득 담아오거라. 그리하여 기생은 양동이에 술을 가득 담아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두 선비는 양동이를 모두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어허, 이번에도 승부가 나질 않는군. 뭐 좋은 방법이 없겠어. 라고 하자 다른 선비가 아, 이 가운데 다리는 힘이 세기보다 여인이 얼마나 만족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소. 그러니 같은 여인을 교대로 해보면 여인이 판단할 수 있지 않겠소이까. 아, 그거 좋은 생각이요. 그리하여 두 선비는 한 명의 기생을 두고 가운데 다리로 모든 기술을 써가며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래, 두 사람의 결과가 어떠한지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두 사람 모두 크기나 단단함이 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라고 말하자 듣고 있던 한 선비가 흥분하며 그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드디어 승패가 갈리는 것이렸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어서 말해보거라. 한 사람은 그것이 위로 휘어 몸속 윗부분이 자극이 되고 한 사람은 그것이 아래로 휘어 몸속 아랫부분이 자극이 되니 만족감은 똑같습니다요. 그렇게 결국 승부를 내지 못한 두 선비는 주전자와 양동이에 있던 술을 공평하게 나누어 마시고 고주망태가 되었답니다. 제주에 글을 쓰게 된 종. 큰세란 자는 양반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관과 벼슬아치의 심부름을 해서 배운 것은 없어도
문자는 그럭저럭 해독했습니다. 주인이 지금의 고성군 간성읍 원으로 있을 때 그도 따라가 관아에 머물렀습니다. 근세는 간성에 1년 정도 있다 일이 생겨 상경했습니다. 산길에는 점사가 적어 어느 곳에 이르러서야 민가의 집을 빌려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집은 초상이 나서 밤새 시끄럽고 요란했습니다. 주인은 자주 문 밖에 나가 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안 오는군. 대사가 낭패야. 이 일을 어쩌나. 그 행동거지가 무척 바쁘고 급했습니다. 큰새가 그 까닭을 물어보니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새벽 부친의 장례를 지내려고 어느 마을 아무개 생원에게 신주의 글자를 쓰는 사람인 제주관이 되어달라고 청했지요. 그런데 분명히 약속해놓고 아직 소식이 없으니 대사의 낭패를 보겠어. 그러고는 큰쇠에게 물었습니다. 손님께서는 서울 분이시니 필시 제주를 하실 줄 알겠죠. 저를 위해 제발 제주 좀 써주십시오. 큰쇠는 제주 쓰는 법을 몰랐지만 어리석은 마음에 흔쾌히 응낙했습니다. 주인이 크게 기뻐하며 술과 안주를 후하게 차려주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운구를 시작하자 큰쇠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주인은 관을 땅에 내려놓고 큰쇠에게 제주를 청했습니다. 큰쇠는 이미 제주를 쓰기로 약속했기에 사양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신주의 글자를 써보려 했지만 쓰는 법을 알 수가 없어 한참 동안 생각하다 춘추풍우 초안건곤이라고 썼습니다. 장기판에서 익히 본 글자들이었습니다. 큰새가 글자를 다 쓰고 나니 주인이 그걸 신주를 모셔두는 다리가 긴 의자 위에 모시고 예법에 따라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윽고 산 아래에서 도포를 입은 사람이 술에 취한 채로 올라왔습니다. 주인이 그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생원님은 어쩌자고 대사에 낭패를 보게 하시오. 생원이 대꾸했습니다. 친구가 잡는 바람에 술에 취하여 올 수가 없었다오. 늦게나마 깨닫고 깜짝 놀라 이렇게 급히 왔소이다. 제주는 어떻게 했소? 주인이 말했습니다. 다행히 서울 손님께서 와서 써주셨소. 그가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잘 되었소. 제주를 한번 보고 싶소. 큰새는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라 혼잣말했습니다. 저 양반에게 이 글이 탄론하게 생겼다. 네, 장차 엄청난 곤욕을 치르겠구나. 그러고는 측간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도망가려 하는데 생원이 제주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서라. 내 업문보다 훨씬 낫소이다. 큰새는 비로소 마음을 놓고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느지막이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주인도 큰새에게 무수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미행을 나간 임금. 성종은 간혹 미행을 했습니다. 눈 내리고 달 밝은 어느 날 밤 임금은 넷이 서너 명을 대동하고 미행했습니다. 남산 아래 당도했을 때는 삼경이 지난 뒤라 주위가 고요하기만 했는데 산 아래 몇 칸 오두막집에 등불이 깜박였고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금이 복권의 도포 차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주인이 놀라 일어나서 자리를 내주며 물었습니다. 누구시길래 이리 깊은 밤 이곳에 오셨습니까? 임금이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지나다가 책 읽는 소리를 듣고 들어와 봤소이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읽는 것이 무슨 책입니까? 역경입니다. 임금이 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논의했는데 대답이 물 흐르듯 하니 진정 학식이 높은 선비 같았습니다. 임금이 나이를 물었습니다. 50입니다. 왜 과거 공부를 그만두지 않았어? 운수가 기박하여 과거에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임금이 사사로이 쓴 원고를 보여달라 하자 주인이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명문이었습니다. 임금이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이런 뛰어난 인재가 아직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으니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무인 유사의 책임이요. 제 기구한 운수 때문이니 어찌 유사가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겠습니까? 임금은 사초 중 한 편의 제목과 글을 외우고 물었습니다.
모레는 나라에 특별한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는 문과나 묵과의 과거가 열리는데 이를 듣지 못했소. 듣지 못했습니다. 언제 명이 내려졌습니까? 아까 임금이 명을 내렸으니 노력하여 별과에 응시하도록 하시오. 임금은 작별하고 집을 나서서 조선시대에 액정서에 속해 있던 이원과 하리를 시켜 밖에서 쌀 20알과 고기 10근을 던져주게 했습니다. 임금은 궁으로 돌아와 별과를 시행하라고 명했습니다. 과거 날 임금은 지난밤에 만난 유생의 사초에 있던 제목을 임금이 과장에 나와 제시하는 과거의 글재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답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안 있어 시권이 들어왔는데 과연 지난밤에 본 과문에서 6글자로 한 글귀를 만들어 짓는 글이었습니다. 임금이 크게 칭찬하고 답안지에 잘된 곳에 점을 찍는 것도 많이 내려 1등으로 뽑았습니다. 더불어 과거에 합격한 사람의 이름을 내붙이는 것을 하고 신은을 불러들였는데 지난밤에 보았던 늙은 유생이 아니라 일개 소년 선비였습니다. 임금이 의아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내가 이 글을 지었는가? 아니옵니다. 소신이 늙은 스승의 사초에서 본 것을 써서 바쳤나이다. 임금이 또 물어보았습니다. 내 스승은 왜 과거를 보지 않았느냐? 소신의 스승은 우연히 얻은 쌀밥과 고기를 배불리 먹고 갑자기 체하여 과거장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신이 대신 스승의 사초를 품고 왔나이다. 임금은 한참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그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늙은 유생은 임금이 하사한 쌀과 고기를 지나치게 포식하여 병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게 다 운명이 아니겠는가? 유생은 그 병으로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합니다. 아전이 되어 가업을 이은 선비. 옛날 한재상에게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글을 빨리 짓고 문장도 좋았지만 여러 번 과거에 낙방하고 집이 가난해 생계를 꾸려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침 재상이 안동원으로 가게 되자 친구가 찾아와 틈을 타서 말했습니다. 영감이 안동원으로 가게 되었으니 내 이제야 의지하고 살아갈 미천을 얻었네.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좋기 평생을 편히 보낼 수 있겠구먼. 재상이 말했습니다. 내가 원이 되어가면 자네에게 먹고 입을 미천쯤이야 마련해 줄 수는 있겠지만 어찌 평생을 편히 보낼 수 있게 해주겠나. 그건 망상일세. 영감한테 내가 돈과 재물을 많이 달라 하는 것이 아니네. 안동에 세금을 계산하고 받는 우두머리 아전인 도서원이 생기는 게 많다 하니 그 자리를 내게 주면 좋겠다는 뜻일세. 재상이 말했습니다. 안동은 향리의 향리들이 실권을 잡고 행사하는 읍이고 도서원은 아전직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인데 어찌 한양에서 온 유생에게 공연히 그 자리를 내주겠는가. 그건 관가의 위력으로도 얻어내기 어려운 자리라네. 친구가 말했습니다. 영감한테 그 자리를 빼앗아 달라는 게 아닐세. 내가 먼저 내려가서 관아에 갖추어 두던 아전의 명부인 이 안에 이름을 올릴 것이네. 이 안에 이름을 올리고 나서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재상이 물었습니다. 자네가 내려가더라도 이 안에 이름 올리는 것이 어찌 쉽겠나. 영감이 부임 후 수많은 백성의 소장에 대해 제사를 입으로 불러주되 형리가 그대로 쓰지 못하면 죄를 주거나 파면하고 또 형리가 수청 드는 수리에게도 벌주게나. 매번 이렇게 하면 해볼 만한 길이 생긴다네. 공문서의 경우 내 손에서 나온 것만 잘 되었다고 칭찬해 주게나. 이렇게 며칠이 지나서 시험을 보아 형리를 모집하니 현재 직무가 있든 없든 문피를 감당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응시를 허하노라라는 명령을 내리면 내가 자연 으뜸으로 뽑혀 능히 형리가 될 수 있겠지. 형리가 되고 나서는 도서원 자리도 내게 주게나. 그렇게만 되면 내가 바깥 일을 모두 기록해 줄 것이니 영감은 신이하다는 명성을 얻게 될 걸세. 그렇다면 일단 한번 해보세. 그 친구는 안동으로 먼저 내려가서
이웃읍에 있는 관아의 물건을 사사로이 써버린 구시라치나 그 무리를 말하는 포리로 자칭했습니다. 여사에서 숙식하며 이청을 드나들고 대신 글도 써주고 문서를 살펴주기도 했습니다. 됨됨이가 자상하고 현명하며 글재주와 계산 실력도 우수하니 아전들 모두가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밥은 이청의 창고지기가 먹여주고 잠은 이청에서 자게 해주면서 갖가지 문서를 작성할 때 그와 상의했습니다. 신관이 부임한 후 백성의 송사가 몰려들었습니다. 원이 제사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면 형리가 채 다 받아 적지 못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원이 형리를 잡아들여 곤장을 마구 치니 하루 사이에 벌을 받은 자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위관청에 어떤 사실을 보고하는 공문과 전령 같은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트집을 잡아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또 수리를 잡아들여서는 형리를 잘못 뽑았다고 그 죄를 매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청은 난리가 난 듯했고 형리의 감히 지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서가 오고 갈 때 그 친구의 필적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으니 이청아전은 모두 혹 그 친구가 떠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루는 원이 수리에게 분부했습니다. 내 한양에 있을 때 안동이 문양이라 칭송받는다고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한심할 따름이도다. 내 마음에 흡족한 형리 하나 없다니. 너희는 이청에 모였을 때 아전과 읍내 사람 중에서 문필이 있는 사람을 시험해보고 드려라. 수리가 명을 받들고 나가서 여러 아전에게 시험을 보게 해 이들의 글을 들여보냈습니다. 원이 그것들을 살펴보니 친구의 글이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아전인가? 본읍의 아전이 아니고 이웃읍에 은퇴한 아전이온데 이곳에 와서 소인의 이청에 묵고 있사옵니다. 이 사람의 문필이 최고인데 이웃읍 아전이로구나. 그래도 상관없지. 이 사람을 이 안에 올리고 형리의 일을 맡겨라. 수리는 그 말에 따라 조치했습니다. 이날부터 이 친구가 일을 혼자 다 했습니다. 그가 형리가 되고 나서부터 책망을 듣거나 벌받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리 이하 모든 아전은 그제야 마음을 놓았고 이청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를 벼슬아치를 임명하던 일할 때는 특별히 도서원을 겸직해 일하게 하니 감히 한 사람도 시비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한 기생을 곁에 두어 첩으로 삼았고 집을 사서 거기에 거처 있습니다. 매번 문서를 올릴 때는 반드시 밖에서 들은 소문을 다 기록해 원의 방석 밑에 몰래 두고 나왔습니다. 원도 몰래 그것을 꺼내 보았는데 그 덕에 드러나지 않던 백성의 일과 아전의 간사한 짓을 귀신처럼 밝혀낼 수 있었으니 백성과 아전 모두 두려워하며 복종했습니다. 친구는 다음 해에도 도서원을 겸직했습니다. 2해 동안 얻은 재산은 거의 만여 금에 이르렀는데 암암리에 그것을 한양 집으로 옮겼습니다. 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 어느 날 밤 그 친구는 집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청아전들은 모두 황당해했습니다. 수리가 들어와 보고하니 원이 물었습니다. 첩과 함께 도망갔느냐? 집도 버리고 첩도 버리고 단신으로 도망쳤나이다. 조세를 내지 않은 게 있느냐? 없나이다. 그렇다면 그것 참 괴이한 일이구나. 스스로 뜬구름처럼 종적을 감췄으니 간대로 내버려 두거라. 그 친구는 집으로 돌아와 집과 땅을 샀고 살림도 매우 부유해졌습니다. 훗날 등과의 주와 의배원을 여러 번 지냈다 합니다. 술이 저절로 생겨나는 주석. 자아동 정상사는 고상한 사람입니다. 일찍부터 기이한 재주를 가졌으니 검은고와 바둑, 글씨와 그림, 의술과 점술 등 꿰뚫어 알지 못하는 분야가 없었습니다. 술을 잘 마셨고 기묘한 꾀를 좋아했지만 집이 가난해 조용히 방에서 책 읽기만 즐길 따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맑은 새벽에 정상사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한 미소년이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김포에 사는 백화라고 합니다. 선생의 높은 이름을 익히 들어왔기에 얼굴이나 뵙고자 하여 왔습니다.
정상사는 그의 풍모가 시원하고 말에 조리가 있어 시골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백생은 소매 안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내 술을 따라 바치며 말했습니다. 선생을 처음 뵙는데 이 신통차는 술로서 정성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상사가 받아서 마셔보니 시원하고 상쾌한 것이 평생 처음 맛보는 술이었습니다. 그는 연거푸 2잔을 마셨습니다. 작은 병은 2잔 술이 겨우 들어갈 정도였는데 뚜껑은 잔으로 쓸 수 있었고 바닥에는 합이 있어 진귀한 안주가 들어있는 것이 더욱 특이했습니다. 그러다 백생이 작별하고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또 왔습니다. 열흘 동안이나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정상사가 백생의 기색을 살피다가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백생이 말했습니다. 소생에게 간절한 사정이 있지만 감히 우러러 청하지 못하옵니다. 무슨 사정이요? 소생의 아버지께 병이 있는데 여러 해 심하게 앓고 계십니다. 부디 한번 왕림하셔서 아버지를 진찰하고 살펴봐 주시면 그 은혜는 비할 데가 없겠습니다. 정상사가 이미 열흘 남짓 술을 얻어 마셨고 또 일의 연유를 알고 싶기도 하여 허락했습니다. 백생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미 문 밖에 나귀를 대령해 놓았나이다. 마침내 그들은 고삐를 나란히 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양화도에 이르니 작은 배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라타자마자 배가 나는 듯 떠나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넓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전상사는 속으로 백생은 필히 이인이로다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한 것은 물어보지 않고 태연히 술만 마셨습니다. 홀연 바다 위에 큰 선박이 나타났는데 비단돛을 높이 달고 있었습니다. 사공들이 떠들썩하게 말했습니다. 온다, 온다. 백생이 정상사에게 큰 배로 옮겨 타기를 청했습니다. 선박은 조선에서 만든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선실의 창문과 난간은 모두 침양목으로 만들었고 그 안에는 필통과 차 끓이는 데 쓰는 화로가 있었으며 비단 방석이 펴져 있고 붉은 비단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술과 안주가 나왔는데 모두 별미였습니다. 백생은 정상사를 모시고 앉아 있으면서 조금도 태만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틀 밤낮 만에 어느 바닷가에 정박했는데 거기까지 오는 데는 하늘에 닿은 구름과 바다만 보일 따름이었습니다. 백생이 배에서 내릴 것을 청했습니다. 바닷가에는 비단 장막들이 이어져 있고 수레와 말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녀가 나누어 수레를 타고 갔는데 사람들의 옷과 성한 궁궐과 시장의 모습이 모두 기이했습니다. 한 궁으로 들어가니 행사를 치르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장막을 치니 화려함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사가 말했습니다. 이곳이 어디요? 백생이 말했습니다. 소생이 속인 죄를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곳은 백화국이고 소생은 백화국의 태자입니다. 부왕께서 병이 들어 천하 명의를 두루 찾았으나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늘이 도우시어 선생을 왕림하게 해주셨으니 내일 진맥을 하고 약을 처방해 주시길 천만 번 간구하옵니다. 정상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국왕의 병증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 날 아침 태자가 와서 안부를 묻고서 들어오라고 청했습니다. 정상사가 따라가서 한 궁전에 이르렀는데 태화전이라는 세 글자가 크게 쓰여 있었으니 웅장하고 아름답기가 비할 데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국왕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궁녀 수백 명이 좌우에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정상사가 들어가 절을 올렸습니다. 국왕은 등에 키가 작고 가지가 옆으로 퍼진 소나무인 반송을 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상사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문안을 드리니 국왕이 답했습니다. 멀리까지 오신 노고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요. 국왕은 정상사에게 진맥을 하게 하고 병이 생긴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과인은 어릴 때부터 소나무를 즐겨 먹어서 소나무의 새순, 잎, 뿌리 등을 가리지 않고
삶아 먹었죠. 그래서인지 화의 기운이 점점 강해졌는데 하루는 등이 가려오기 시작해 견디기 어렵더니 갑자기 소나무 한 그루가 생겨나 반송 모양으로 자라났죠. 소나무 가지가 다른 물체에 닿으면 통증을 견딜 수가 없답니다. 이게 무슨 병인가요? 정상사는 의서를 두루 읽었다고 자부했지만 그것은 듣도 보도 못한 괴상한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물러가 생각해보고 나서 약을 써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태자는 더욱 공경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정상사는 밤낮으로 연구했지만 그 증상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향을 피우고 말없이 앉아 3일 밤낮을 보내니 꾀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태자에게 말했습니다. 도끼자루 100개, 큰 솥 1개, 뗄나무 100단, 냉수 한 독을 오늘 안으로 가져오시오. 태자가 대령하자 도끼자루를 다 소단에 넣고 물을 부어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약한 불, 센 불을 바꿔가며 3일간 달인 물을 쇠그릇에 담아 태화전 반송 아래로 갔습니다. 손으로 그 물을 세세히 뿌리니 솔잎들이 점점 말라서 녹아 해질녘에는 작은 손가락만한 뿌리만 남았습니다. 계속 씻어내니 모두 녹아서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왕에게 그 물 한 사발을 마시게 하니 아픈 곳이 구름이 거쳐 하늘이 맑아지듯 나았습니다. 왕과 태자는 환천이지하며 나라의 큰 사면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정상사에게 감사하며 은혜를 어찌 갚을까 고민했습니다. 국왕이 병의 원인을 물으니 정상사가 말해주었습니다. 소나무 독이 가운데 모였지요. 목은 화를 생겨나게 하니 그 독 때문에 소나무가 자라났지요. 도끼는 찍는 것이며 금인데 금은 목을 이기죠. 이 도끼를 녹여주면 통증은 자연히 멈추지요. 그것이 도끼자로 삶은 물을 쓴 까닭입니다. 어느 책에 나온 내용이냐고 물으니 정상사가 말했습니다. 병과 약에는 출처가 없는 법이니 의원이 자기 뜻대로 할 뿐이죠. 세상의 어리석은 의원들은 의서에 적힌 약방문에만 의지해 약을 짓는 고로 고루한 것에 얽매여 통하지 않으니 간혹 잘못되어 사람을 해치기도 하지요. 옛날 유편의 의술은 모두 마음으로 헤아려 그 정묘함을 얻었지 의서에서 얻은 것은 없었습니다. 국왕은 3일 동안 작은 잔치를 열고 5일 동안은 큰 잔치를 열어 정상사를 신명처럼 받들었습니다. 정상사가 돌아가겠다고 하니 국왕이 말했습니다. 세간의 인생살이는 흰 망아지가 문틈을 지나는 것과 같이 한순간이니 마음에만 맞는다면 어디에서라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소. 원컨대 부귀를 함께 즐기며 남은 생을 이곳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어떠하오? 정상사가 말했습니다. 부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집이 좋으니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호관대작, 아름다운 누각과 화려한 집, 황금과 백옥도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국왕과 태자가 극구 만류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의 은혜는 하해 같아 헤아릴 수 없어 갚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상사가 다시 하루 이틀 더 머무니 송별의 자리를 마련하고 보내주었습니다. 태자가 주석을 이별 증표로 주며 말했습니다. 선생께서는 이걸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바다 가운데서 난 지극한 보물이죠. 전날 선생께서 마신 술은 모두 이 돌에서 나온 것이랍니다. 이것을 그릇에 넣어두면 좋은 술이 저절로 생겨나 1000년이 지나도 마르지 않는답니다. 정상사는 술을 매우 좋아하는지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예물을 주는 것은 옛날의 예의니 어찌 마다하겠소. 마침내 태자가 은합에 주석을 넣어 바쳤습니다. 며칠 뒤 정상사가 출발하니 풍경은 올 때와 똑같았습니다. 양화도에 도착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보름 동안이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 비밀에 붙이게 했습니다. 정상사는 주석으로 평생을 즐기다 생을 마무리했다 합니다. 침을 놓아 병을 고친 조의원, 호서 유생 조광일은 홍주 하포에서
살았습니다. 일찍이 지위가 높은 사람의 집으로 발걸음한 적이 없었고 현달한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됨이 소탈하고 고든지라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일 없이 오직 의원 노릇하는 것만을 즐거워했습니다. 그의 의술은 옛날 방식인 탕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작은 가죽 주머니 하나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 속에는 길고 짧고 둥글고 모난 것 등 다양한 구리침 10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침을 가지고 악창을 터뜨리고 부스럼과 혹을 다스리며 어혈을 풀어주고 풍의 기운을 없애주니 쇠약해진 몸을 일으켜주는 데는 언제나 효험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치문이란 호를 지었으니 치매 정통에 그 비수를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첫 새벽에 일어나 있는데 남노한 옷차림에 할미가 기어와서 문을 두드리고 말했습니다. 아무개입니다. 아무촌 백성, 아무의 어미랍니다. 제 자식이 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생이 바로 답했습니다. 알겠소. 앞서가시오. 내 따라가리라. 이렇게 일어나서 그 뒤를 따라 걸어가는데 난색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날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하루는 비가 내려 길이 질척질척한데 그가 대삿갓을 쓰고 남학신을 신고서 어딘가로 바삐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생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오? 조생이 대답했습니다. 아무 고을 백성 아무개에 붙이니 병들어서 지난번에 내가 침 한 대를 놓아주었지요. 그게 효과가 없어 오늘 다시 가서 한 대 더 놓아주려 하오. 그러면 당신에게 무슨 이익이 생긴다고 몸을 이리도 고달프게 하오. 조생이 씩 웃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 사람 됨됨이가 대략 이와 같았습니다. 혹자가 물었습니다. 의술은 천한 기술이요. 마을은 비천한 곳이지요. 능력을 가진 당신이 귀하고 현달한 사람과 교제해 공명을 얻지 않고 어찌 누추한 마을에 보잘것없는 백성들과 어울려 놀기만 한단 말이오. 어찌 자중하지 않소. 조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장부가 재상이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의원이 될 일이오. 재상은 도로서 백성을 구제하고 의원은 의술로서 사람을 살린다오. 한쪽은 현달하고 한쪽을 빈궁하다는 점이 매우 다르지만 공은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재상은 때를 만나 도를 실천함에 행복해 하기도 하고 불행해 하기도 하오. 그래서 남의 음식을 먹음에 그 책임이 따르기에 조금이라도 믿음을 얻지 못하면 꾸중과 벌이 따르지요. 의원은 그렇지 않으니 의술로서 그 뜻을 실천함으로 믿음을 얻지 못할 리 없소. 사람을 낫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버리고 떠나면 되니 그건 내 허물이 아니라오. 이런 까닭으로 나는 내 의술로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오. 내가 의술을 베푸는 것은 무슨 이로움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 아니라오. 다만 내 뜻을 실천할 따름이오. 그래서 나는 귀천을 가리지 않지요. 나는 이 세상의 의원들을 싫어하오. 이들은 자기 의술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교만한 탓에 문 밖에는 말들이 줄을 서고 집 안에는 사람들이 술과 고기를 갖추고 그들을 대접하오. 사람들이 서너 번 간청하고 나서야 못 이기는 체하면서 가는데 가는 곳도 귀하고 권세 있는 집 아니면 부잣집이죠. 가난하거나 권세가 없는 사람이 부르면 아프다고 거절하거나 혹은 집에 없다며 숨어버리니 100번 간청해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지요. 이것이 어찌 어진 사람이 할 짓이겠소. 내가 오로지 민간에서만 논일고 귀하고 권세 있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무리를 응징하기 위한 것이죠. 저 귀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어찌 우리 같은 사람을 깔보리요. 다만 슬프고 가여운 존재는 마을의 가난한 백성뿐이라오. 내가 침을 잡은 지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소이다. 어떤 날은 몇 명을 낫게 하고 어떤 날은 10수명을 살렸다오. 지금까지 완전히 낫게 한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은 될 것이오. 올해로 내가 40여 살이므로 다시 수십 년을 더하면 10,000명은 살릴 수 있을 것이오. 내가 살려낸 사람이 10,000명이 되면 내 일은 끝날 것이오. 아,
조생은 의술이 드높았지만 명성을 구하지 않았고 널리 베풀었지만 보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위급한 사람에게 달려갈 때도 반드시 궁핍하고 권세 없는 사람을 우선했으니 그 어질미 남보다 크도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